대추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4월 14일) 맑았다. 동원으로 나갔다. 공무를 처리한 뒤 훈련용 화살 10순을 쏘았다. 안녕하십니까? 마이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이순신께서 1592년 4월 14일에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가수 송창식이 부릅니다. 푸르른 날.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거의 하리야 봄이 또 오면 거의 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지난주에 읽은 일기, 그러니까 1592년 4월 13일 일기와 오늘 읽은 이순신 일기 1592년 4월 14일은 일기 자체에만 보면 그냥 평화롭습니다. 아무리 없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시기에 그 시간에 부산에서는 그 전쟁이 이미 발발해 있는 상황인 것이죠. 1592
2년 4월 13일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그 이틀 후인 15일에 경상우수사 원균의 공문을 받고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침략군은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 구로다 나가마사를 중심으로 한 9개 부대 약 16만 명 그리고 후방 지원군 10개 부대 약 1만 명이었습니다. 1차 침략군인 고니시 유키나가가 약 1만 8천 명을 이끌고 4월 13일에 대마도에서 700척의 배를 타고 오후 4시경에 부산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4월 14일에는 부산진 첨사 정발 장군이 그 지휘하에 천여 명이 그 정말 사투를 벌였지만 부산 진성은 몇 시간 만에 그 함락당하고요. 곧 이어서 인근에 있는 그 다대포진에서도 첨사 윤흥신이 방어하다가 전사하면서 함락당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3일과 14일은 임진왜란이 이미 그 부산에서 일어난 날인데 이순신 일기에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이 맑았다, 동원해 나갔다, 공무를 처리한 뒤 훈련용 화살 15순을 쏘았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통신 기술이 그때는 이제 발달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당시 전쟁 상황을 좀 체크해 볼 겸 해서 임한용, 조헌영 두 분이 지은 임진왜란이라는 책을 잠깐 펼쳐보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그 전후에서 나온 부분이 있어서요. 그걸 한번 읽겠습니다. 1592년 4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공을 강행한다는 소문이 돌자 오사카 성 사람들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 조선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수집된 정보에는 정확한 것도 헛소문도 사람들에게 겁을 주거나 민심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도 있었다. 우리는 도요토미가 조선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조선 정벌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는 부채에 조선 지도를 그려 넣었는데 이 지도에는 조선의 팔도가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었다. 그냥 시각적 효과를 위한 것인지 봉건제도 하에서 사는 일본의 무장들에게 조선도 봉건제 국가이니 정복하면 각 지역을 쉽게 뜯어서 나눠줄 수 있는 나라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전 일본에서 조선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이는 대마도주 소요시토시일 것이다. 부채에 그린 지도도 그가 제공한 것이었다. 하지만 요시토시도 도요토미의 눈치를 보았고 어쩌면 히데요시까지도 포함해서 절대로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누설하지 않았다. 히데요시와 침공군 무장들은 자신감이 넘쳤다. 센고쿠 동란이 시작된 이래로 그들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무장들이었다. 수많은 전투를 겪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교훈은 아무리 쉬워 보이는 적이라도 결코 얕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전쟁은 끝을 모르는 어두운 동굴과도 같다. 어디에서 듣도 보도 못한 거대한 호랑이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센고쿠 동란의 생존자들은 상대를 얕보거나 잠깐 방심해서 목숨을 잃은 장수나 병사를 수십 명 넘게 떠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기억이 오히려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오사카성에서 돌아다니는 소문과 달리 조선 장수들에게 실전 경험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다. 기껏해야 북방 여진족과의 잠깐의 전투, 좀도둑 수준인 조무래기 해적들과의 전투가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조선군 장교들은 자신감 넘치고 오만했다. 자신들보다 수십 배의 전투 경험을 지닌 일본군 장수들을 야만인으로 취급했다. 적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승리할 수 없다. 이 중요한 교훈이 이상하게도 조선군을 경시하는 이유가 되었다. 듣기 좋은 보고도 있었다. 무장들이 주도하는 일본과는 달리 조선은 왕과 문관들이 무장의 머리 위에 군림한다는 것이다. 문관들이 무관들을 업신여기고 전략, 진법, 작전까지도 조정하고 지시한다. 문관들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 무장들은 병사의 조련조차 그들의 눈치를 본다.
그 문관들이 행정 처리나마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냐면 그렇지 않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 말싸움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처리할 일도 얼마나 늘어지는지 모른다. 왕은 이런 문신들에게 둘러싸여 어쩔 줄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장들은 너터널 웃음을 터뜨렸다. 전쟁은 과감함과 신속함이 생명이다. 문관들이 지배하는 전쟁이라면 싸우기도 전에 우리가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다. 신복 무장이 조선 정복에 자신감을 내비치면 도요토미는 적을 얕보지 말라고 가볍게 경고를 날리면서도 눈을 가늘게 뜨며 입가에 띈 미소를 부채로 가리곤 했다. 도요토미는 이를 조선을 향한 경멸이 아니라 일본군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했다. 일본군은 수십 년간 실전으로 다져진 군대다. 이 세상에 우리 같은 군대는 없다. 군사적 경험에서나 통일된 일본이 생산하는 부를 봐도 우리는 이전의 일본이 아니다. 최고의 군대, 최고의 부를 가진 나라. 도요토미는 이 행운을 그냥 흘려보낼 마음이 없었다. 2년 전인 1590년 도요토미는 일본을 방문한 조선통신사 편에 이런 자신감을 피력했다. 우리 통일 일본은 너희가 아는 예전에 분열된 일본이 아니다. 우리 중국을 칠 능력이 있다. 우리의 힘을 보았다면 우리에게 협력하라. 도요토미 씨는 조선에 이런 협박이 먹힐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전쟁 발발. 좌수영의 주거북선이 항해와 발포시험을 한 다음 날인 4월 13일 부산포 앞바다에 일본군 침공함 함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고니시 유시나가가 인솔하는 제1진 18,700명이었다. 전선 700여 척이 수평선을 채웠다. 14일 일본군이 부산 진성을 공격하면서 임진왜란 7년 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군 주력은 부산 진성, 동래성, 대구로 방향을 잡고 있었지만 울산 경주 방향, 김해 웅천 방향 등 2진, 3진의 파상 공세가 차례로 계획되어 있었다. 경상도에서는 난리가 벌어졌지만 부산에서 100km 떨어진 전라 좌수영은 조용했다. 2, 3일간 거북선 출항 준비로 부산하고 신경 쓸 일도 많았던지라 장병들은 휴식하고 이순신 장군도 일상적 공무만 수행했던 것 같다. 공관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퇴근 후에 활쏘기를 한 후 아마도 뒤풀이 한 잔도 빼놓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임태경 씨가 부릅니다. 푸르른 날. 분이 부시게 푸르른 날을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 가을 끝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면 어이하리야 내
또 오면 어이 아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부르는 날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 가을 끝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부시게 부르는 날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2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리셀 화재 참사의 수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리튬 전지 데이터를 조작해 군에 납품한 게 탄로나자 무리하게 재생산을 강행했고 시간에 쫓겨 급하게 투입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상구의 존재도 몰랐고 알았더라도 출입 카드가 없어 열지 못했을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아리셀 화재 참사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리셀이 리튬 전지를 군에 납품할 당시 품질 검사용 전지를 따로 만들어 원래 검사 대상으로 정해져 있던 시료와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군을 속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4월 이 같은 사실이 탄로났고 규격 미달 판정으로 전지를 다시 생산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리셀은 생산 목표를 무리하게 높였습니다. 제대로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급하게 불법으로 투입했습니다. 당연히 제품 불량률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지를 망치로 결합하고 구멍난 케이스를 재용접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생산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공정상의 문제점이 야기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무리하게 전지를 계속 생산해 오던 중에 이번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리셀은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지도 않았고 사고 대처 요령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골든타임 37초를 놓친 겁니다. 심지어 비상구로 통하는 일부 출입문엔 정규직 직원만 열 수 있는 보안 장치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에 따라서 이 문을 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이미 비상구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 박중원 총괄 본부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아리셀이 군납전지의 납품 과정에서 저지른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아리셀 참사가 2024년 6월 24일에 발생하였는데 그로부터 이제 계속 수사가 진행됐었는데요. 최근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사를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2025년 11호에서 다루고 있어서 그 기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역 노동안전 내비게이션 아리셀 참사 1심 판결 중대재해처벌법의 존재 이유를 담다. 권미정 회원 아리셀 대책위 2024년 6월 24일 폭발음 공단을 뒤덮는 연기와 불길 불안한 공기를 품고 23명의 죽음은 뉴스를 통해 퍼졌다. 사고 당일 저녁에 사고 현장 근처에 모인 단위들로부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응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이 시작되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가 만들어지고 회사와 집단적 교섭을 하려고 했으나 아리셀 사측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대책위와 가족협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그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사업주 사전 구속영장 발부.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그의 아들이자 총괄 본부장인 박중원에게 최고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투쟁은 시작부터 험난했다. 그들은 피해 가족들에게 사과, 예의를 보이는 대신 차별을 담은 합의금과 회사 측을 처벌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처벌 불원서를 내보내왔다. 대책위와 가족협의회는 매일 추모 문화제를 하고 아리셀 에스코틱 삼성 노동부 국방부 용산 대통령실 대표이사 집 관련 공장 등을 돌며 투쟁했다. 대표이사와 총괄 본부장 구속을 요구하며 법원과 지점 앞 농성을 통해 2024년 9월 24일 대표이사와 총괄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최초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재판은 2024년 10월 21일 준비 공판을 시작하여 2025년 9월 23일까지 24회의 본 공판을 진행했다. 대책위와 가족협의회는 모든 재판을 참석했고 대표이사와 총괄본부장은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알아야 할 의무,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에게 처벌을. 아리셀은 이번 사고는 예견 불가능한 것이어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게 없다며 몰랐다,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재 폭발은 예견할 수 있었고 리튬 1차 전지에 대해 가장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리셀 같은 생산 제조업체라 했다. 위험 요소를 찾고 주의를 기울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생산 제조업체의 자격이라는 말이었다. 자격 있는 실질적인 권한자가 누군지 밝히는 건 그래서 중요했다. 박순관은 총괄 본부장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자신은 직책만 있다고 했지만 메일로 주간 보고를 받고 자금 조달, 지출 결정, 인사 배치 등에 개입하고 있었다. 직책이 아니라 실질적,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박순관이 경영 책임자라는 이번 판결은 조직, 재정, 인사 등에서 결정권을 가진 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확인한 결과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회사는 예견된 폭발에 주의 의무를 안 했고 업체 노동자들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안 했고 소방계획과 훈련,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비상구 대피는 어렵게 해놓는 등 위법 행위들과 함께 불법 파견을 활용한 후 유족의 생계를 무기로 합의를 받아낸 잘못을 지적했다. 또한 그간 재판이 산재 사망사고를 가볍게 처벌해서 예방 효과가 없었던 점까지 감안하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밝혔다. 불법이 만든 안전구멍, 유족들의 작은 비상구. 아리셀의 모든 행위는 위험을 키우는 것이었다. 리튬 1차 전지의 위험성을 알고도 어떤 조치도 없었고 열감지기 없이 손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폭발이 있었던 생산품은 추가 검사나 생산 중단 없이 사용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그 위험의 구멍을 더 키운 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 파견을 통해 업무에 대한 정보나 기본 안전교육, 훈련도 없이 노동자들을 투입한 행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여러 위험 요소들이 이미 안전에 구멍을 내고 있는데 불법적 고용과 법 위반 행위로 노동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고용과 안전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아리셀 판결을 통해 또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아리셀은 30층 건물에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어느 층인가 있다고 모든 층에 비상구를 설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 했다. 리튬을 취급하는 1층에 비상구가 있으니 2층에는 없어도 된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판결문에는 아리셀의 30층 건물 주장에 대해 위험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이 있으면 그 건물 전체에 비상구가 있는 게 당연하며
안전보건 규칙에도 규정되어 있다고 적시했다. 아리셀의 비상구 논리는 어디로든 빠져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들의 생각을 보여준다. 재판부는 노동자 안전은 도외시하다. 산재가 발생하면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생계 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하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없애지 않으면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족과의 합의를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는 이번 판결은 유족의 권리를 인정한 작은 비상구이다. 이어갈 판결 근거와 아쉬운 판결 근거, 고용구조와 안전의 연계, 책임자에 대한 기준, 유가족의 상황을 악용하여 합의를 만들고 감형 요소로 활용하는 중대재해 재판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결정은 앞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처럼 의미 있는 내용도 있지만 재검토되길 바라는 점도 있다. 산재 사망 사고로 사업 쪽에 가장 높은 형량의 판결이지만 23명의 목숨을 생각하면 양형이 더 무거웠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 위험물질, 위험작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리튬은 위험물질로 명시되어 있지만 리튬 1차 전지는 위험물질로 명시되지 않아 특별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가 말한 안전보건규칙에도 명시된 물질 리튬 정도의 발화성, 인화성이 있거나 그런 물질 리튬을 함유한 물질도 위험물질이라고 되어 있다. 해석을 더 넓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안전보건규칙만을 기준으로 삼는 협소함을 넘고 위험하다고 명시된 것만 위험물질로 인정하는 것도 넘어서야 예방이 가능해진다. 여전히 가벼운 목숨 취급당하는 현실을 바꾸자. 지난 6월 사측과 합의하지 않은 유가족의 민사소송을 접수했고 2심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그와 함께 불안정한 노동에 내몰려 안전할 수 없는 이들, 죽음에서조차 차별받는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는 지속해서 대응해야 할 일로 남았다. 그 무엇보다 유가족들은 아리셀로부터 사과받지 못했고 아리셀에 근무하던 직원 중 트라우마 치료를 받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재준 의원은 아리셀 판결에 대해 사업주 폐가망신이라며 노동자의 목숨을 가볍게 치부하는 발언을 했다. 또 아리셀 판결 이후 엠텍 공장의 이주 노동자 사망사고에서 유족과 합의했다는 점이 고려사항 중 하나가 되어 1심 형량을 감형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름만 다른 아리셀이 또 출연하지 못하도록 투쟁을 이어갈 필요성과 이유는 너무 많다. 투쟁은 방식을 달리한 채 계속될 것이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김태현 씨가 부릅니다. 국화 옆에서. 한송이 국과 거칠 비오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송이 국화 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젊음에 대한 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야 너란 내 꽃잎이 피려고 한밤엔 무사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네, 이번에는 서정주 시인의 시를 한번 감상하려고 합니다. 1940년 인문평론에 발표했던 밤이 깊으면이라는 시입니다. 밤이 깊으면 수가 너를 생각한다. 달래 마늘같이 쬐끔한 수가 너의 전신을 낭자 언저리, 눈 언저리, 코 언저리, 허리 언저리, 키와 머리털과 모가지의 기럭시를 유난히도 가늘든 그 모가지의 기럭시를 그 속에서 울려나오는 서러운 음성을 서러운 옛날 말로 우는 한 마리의 벚국이 새 그 굳은 바위 속에 황토밭 위에 고이는 우물물과 낡은 시계 소리, 시계의 바늘 소리, 허물어진 돌무대기 위에 어머니의 시체 위에 부어오른 내 눈망울 위에 빨간 노을을 남기우며 해는 날마다 떴다가는 떨어지고 오직 한결 어둠만이 적시우는 너의 오장육부, 그런 너의 공복. 뒤안 솔밭에 솔나무 가지를 거기 감기는 누런 새끼줄을 엉기는 먹구름 속에서 내 이름자 부르는 소리를 꽃의 이름처럼 연거푸서 부르는 소리를 혹은 너의 절명을 혹은 여자야, 너 또한 쫓겨가는 사람의 딸, 검정 거북표에 고무신짝 끌고 그 다 찢어진 고무신짝을 질질질질 끌고 억새풀잎 우거진 줄령을 넘어가면 하늘 밑에 길은 어디로나 있느니라. 그 많은 3등 객차의 보행객의 화륜선에 모이는 곳, 목포나 군산 등치 아무데거나. 그런데 있는 골목의 수효를 극난 건물과 버섯 같은 인가를 불 끄는 모든 인가를 주식 취인소를 공사립 금융조합 성결교당을 미사의 종소리를 밀매음구를 모여드는 사람들을 결국은 너의 자살 위에서 철근 콘크리트의 그 무수한 삼판알과 나사못과 치차를 단 철근 콘크리트의 밑에서 혹은 어느 인사소개소의 어스컹컴한 방구석에서 속옷까지 깨끗한 그 치마 뒤에 속옷까지 벗겨야만 하는 그런 순서. 까만 내 10개의 손톱으로 쥐어뜯으며 그래도 끝끝내는 끌려가야만 하는 그러한 너의 순서를 수가 이 밤의 벼람벽에 또 밤속에서 한 마리의 산
귓도리같이 가느다란 육성으로 부르는 것, 충청도에서 전라도에서 비나리는 항구의 어느 내외 주점에서, 사실은 내 척수신경의 한가운데서 시터연 두 줄의 이빨을 내어놓고 나를 부르는 것, 슬픈 인류의 전신의 소리로서 나를 부르는 것, 한 개의 종소리같이 전선같이 끊임없이 부르는 것. 불액불류의 바닷물같이 오히려 찬란한 만세소리같이 피같이 내 칼 끝에 적시어 오는 것. 수가 내 생각을 인제는 끊고 시퍼런 단도에 나를 닦는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한국 챔버 코랄이 부릅니다. 입맞춤. 이번에는
도서출판 B에서 최근에 발행한 서정주라는 문학적 사건의 한 텍스트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 제1장 떠돌이 시의 이슬 천심에 나오는 텍스트입니다. 식민도시 경성, 얼치기, 붉은 청년, 숙의 죽음, 전북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태성의 촌놈 서정주가 최첨단의 박례품인 승합차와 기차를 타고 올라와 휘황찬란한 식민도시 경성의 민낯을 처음 마주한 때는 중앙고보에 입학했던 1929년 봄날이었다. 그러나 첫 경성 체험은 채 2년을 넘기지 못했다. 1930년 11월 광주 학생운동의 동조, 중앙고보의 데모를 이끈 주모자로 구속되어 퇴학처분을 당한 끝에 고창의 고창고보로 쫓겨 내려온 탓이었다. 미당은 그러나 이곳에서도 권고 자퇴를 면치 못했다. 고향의 학교에서도 내쫓긴 그는 결국 1933년 경성으로 도주하다시피 상경하여 식민지 조선의 풍진 세상을 모질고 쓰라리게 만끽하게 된다. 서정주의 경성은 쌉쌀한 커피로 붐볐던 혼마치나 혁명의 팸플릿이 휘날리던 종로와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그는 일본인 기독교도 하마다의 톨스토이즘에 반해 빈민구제의 넉마주의 활동에 나서기도 했으며 한때는 무작정한 연민심 때문에 사회주의에 감염되어 막심 고리키의 애독자로 시간을 때우기도 했다. 미당은 훗날 이 경험을 한때의 치기 어린 객기로 치부하는 듯한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저 행동들은 곧 국가와 민족이 종이었던 식민 시절에 대한 예민한 자의식과 분한 각성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 섰을 때 서정주가 경험했고 내면화했던 식민수도 경성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다른 누군가의 시선과 언어로 그것을 첨묘할 수 있다면 미당의 경성에 대한 이러저러한 감각들은 훨씬 객관적이며 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오장환의 표현을 빌린다면 경성은 제국의 수도 도쿄를 능가할 정도로 숱한 연공품이 낙연하고 무작정하고 연기를 품고 무작정하고 생산을 하는 공장들이 질비한 권력의 도시였다. 식민수도 연구의 권위자 김배경이 경성을 문명의 외광을 과시하는 제국의 스펙터클이 상연되는 극장으로 지시한 것도 오장환의 감각과 깊이 관련된다. 그렇지만 오장환이 연공품과 공장 연기의 홍수 속에서 정말로 본 것은 휴황한 자본의 승리가 아니라 금빛의 교착되는 연구차로 번성하는 수부의 화장터였다. 이 화장터는 민족과 계급 그리고 인종차별적 양극화의 처절한 드라마가 양산되는 비극적 삶의 무대에 대한 빛나면서도 처절한 은유임에 틀림없을 듯하다. 철근 콘크리트에 그 무수한 삼판 알과 나사못 파치치를 단철근 콘크리트의 밑바닥에서 혹은 어느 인사 속에서의 어스컴컴한 방구석에서 속옷까지 깨끗이 그 치마 뒤에 있는 속옷까지 벗겨야만 하는 그런 한 순서. 까만 네 10개 손톱으로 쥐어짜며 그래도 끝끝내는 끌려가야만 하는 그러한 순서를 밤이 깊으면 부분 인문평론 1940년 5월호. 시골에서 올라와 도시에서 밥술을 벌던 달래마눌같이 쬐끔한 숙의 자살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시이다. 불우한 삶을 피하지 못한 숙이 갇혔던 공간은 그 많은 3등 객차의 보행 살구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4월 14일 맑았다. 동원으로 나갔다. 공무를 처리한 뒤 훈련용 화살 10순을 쏘았다. 안녕하십니까? 마이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이순신께서 1592년 4월 14일에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가수 송창식이 부릅니다. 푸르른 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은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거의 하리야. 봄이 또 오면 거의 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은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거의 하리야. 봄이 또 오면 거의 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지난주에 읽은 일기, 그러니까 1592년 4월 13일 일기와 오늘 읽은 이순신 일기 1592년 4월 14일은 일기 자체에만 보면 그냥 평화롭습니다. 아무리 없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시기에 그 시간에 부산에서는 그 전쟁이 이미 발발해 있는 상황인 것이죠. 1592년 4월 13일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그 이틀 후인 15일에 경상우수사 원균의 공문을 받고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침략군은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 구로다 나가마사를 중심으로 한 9개 부대 약 16만 명 그리고 후방 지원군 10개 부대 약 1만 명이었습니다. 1차 침략군인 고니시 유키나가가 약 1만 8천 명을 이끌고 4월 13일에 대마도에서 700척의 배를 타고 오후 4시경에 부산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4월 14일에는 부산진 첨사 정발 장군이 그 지휘하에 천여 명이 그 정말 사투를 벌였지만 부산 진성은 몇 시간 만에 그 함락당하고요. 곧 이어서 인근에 있는 그 다대포진에서도 첨사 윤흥신이 방어하다가 전사하면서 함락당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3일과 14일은 임진왜란이 이미 그 부산에서 일어난 날인데 이순신 일기에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이 맑았다, 동원해 나갔다, 공무를 처리한 뒤 훈련용 화살 15순을 쏘았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통신 기술이 그때는 이제 발달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당시 전쟁 상황을 좀 체크해 볼 겸 해서 임한용, 조헌영 두 분이 지은 임진왜란이라는 책을 잠깐 펼쳐보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그 전후에서 나온 부분이 있어서요. 그걸 한번 읽겠습니다. 1592년 4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공을 강행한다는 소문이 돌자 오사카 성 사람들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 조선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수집된 정보에는 정확한 것도 헛소문도 사람들에게 겁을 주거나 민심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도 있었다. 우리는 도요토미가 조선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조선 정벌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는 부채에 조선 지도를 그려 넣었는데 이 지도에는 조선의 팔도가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었다. 그냥 시각적 효과를 위한 것인지 봉건제도 하에서 사는 일본의 무장들에게 조선도 봉건제 국가이니 정복하면 각 지역을 쉽게 뜯어서 나눠줄 수 있는 나라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전 일본에서 조선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이는 대마도주 소요시토시일 것이다. 부채에 그린 지도도 그가 제공한 것이었다. 하지만 요시토시도 도요토미의 눈치를 보았고 어쩌면 히데요시까지도 포함해서 절대로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누설하지 않았다. 히데요시와 침공군 무장들은 자신감이 넘쳤다. 센고쿠 동란이 시작된 이래로 그들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무장들이었다. 수많은 전투를 겪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교훈은 아무리 쉬워 보이는 적이라도 결코 얕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전쟁은 끝을 모르는 어두운 동굴과도 같다. 어디에서 듣도 보도 못한 거대한 호랑이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센고쿠 동란의 생존자들은 상대를 얕보거나 잠깐 방심해서 목숨을 잃은 장수나 병사를 수십 명 넘게 떠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기억이 오히려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오사카성에서 돌아다니는 소문과 달리 조선 장수들에게 실전 경험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다. 기껏해야 북방 여진족과의 잠깐의 전투, 좀도둑 수준인 조무래기 해적들과의 전투가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조선군 장교들은 자신감 넘치고 오만했다. 자신들보다 수십 배의 전투 경험을 지닌 일본군 장수들을 야만인으로 취급했다. 적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승리할 수 없다. 이 중요한 교훈이 이상하게도 조선군을 경시하는 이유가 되었다. 듣기 좋은 보고도 있었다. 무장들이 주도하는 일본과는 달리 조선은 왕과 문관들이 무장의 머리 위에 군림한다는 것이다. 문관들이 무관들을 업신여기고 전략, 진법, 작전까지도 조정하고 지시한다. 문관들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 무장들은 병사의 조련조차 그들의 눈치를 본다. 그 문관들이 행정처리나마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냐면 그렇지 않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 말싸움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처리할 일도 얼마나 늘어지는지 모른다. 왕은 이런 문신들에게 둘러싸여 어쩔 줄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장들은 너터널 웃음을 터뜨렸다. 전쟁은 과감함과 신속함이 생명이다. 문관들이 지배하는 전쟁이라면 싸우기도 전에 우리가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다. 신복 무장이 조선 정복에 자신감을 내비치면 도요토미는 적을 얕보지 말라고 가볍게 경고를 날리면서도 눈을 가늘게 뜨며 입가에 띈 미소를 부채로 가리곤 했다.
도요토미는 이를 조선을 향한 경멸이 아니라 일본군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했다. 일본군은 수십 년간 실전으로 다져진 군대다. 이 세상에 우리 같은 군대는 없다. 군사적 경험에서나 통일된 일본이 생산하는 부를 봐도 우리는 이전의 일본이 아니다. 최고의 군대, 최고의 부를 가진 나라. 도요토미는 이 행운을 그냥 흘려보낼 마음이 없었다. 2년 전인 1590년 도요토미는 일본을 방문한 조선통신사 편에 이런 자신감을 피력했다. 우리 통일 일본은 너희가 아는 예전에 분열된 일본이 아니다. 우리 중국을 칠 능력이 있다. 우리의 힘을 보았다면 우리에게 협력하라. 도요토미 씨는 조선에 이런 협박이 먹힐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전쟁 발발. 좌수영의 주거북선이 항해와 발포 시험을 한 다음 날인 4월 13일 부산포 앞바다에 일본군 침공함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고니시 유시나가가 인솔하는 제1진 18,700명이었다. 전선 700여 척이 수평선을 채웠다. 14일 일본군이 부산 진성을 공격하면서 임진왜란 7년 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군 주력은 부산 진성, 동래성, 대구로 방향을 잡고 있었지만 울산, 경주 방향, 김해, 웅천 방향 등 2진, 3진의 파상 공세가 차례로 계획되어 있었다. 경상도에서는 난리가 벌어졌지만 부산에서 100km 떨어진 전라 좌수영은 조용했다. 2, 3일간 거북선 출항 준비로 부산하고 신경 쓸 일도 많았던지라 장병들은 휴식하고 이순신 장군도 일상